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층에도 많이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먼저 이 양아지 문화원 강연은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닌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게 된 경위는 여기 일을 다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이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목도 그분이 정하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박흥식 원장님께서 자세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너무나 잘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강유철 선생님은 옛날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기독교 잡지 기자를 하실 때 저하고 2002년도에 인터뷰를 한번 하셨는데, 인터뷰 끝날 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 한마디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변 하니까 괜찮다고 자꾸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가요, 나중에 정치할 때 그것 때문에 아주 소위 기독교 폄훼 발언 이래가지고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 보는데 그걸 몇십만 부를 인쇄해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괜찮은데 저하고 같은 당에 계신 후보들이 총선 앞두고 여러 가지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제가 그 단체에 찾아가서 고개 숙이고 반성문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요즘 기독교는 용서를 안 해주나?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기 전에 했던 여러 가지 말이나 썼던 글, 이걸로 인해서 정치하는 동안에 그 책임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공직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한 이야기인지 그냥 자연인으로서 한 이야기인지 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하셔서 애로사항이 무지 많았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요. 저는 이제 정치를 그만뒀고 이젠 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입장에서 저희 정치 생활 10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냥 이런저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왕인 시대인 만큼 시민들 개개인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정치가 달라지고 또 국가의 기능과 국가 권력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평범한 시민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가져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 또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정치학에 대한 또는 현실 정치에 대한 강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이 왜 정치에 뛰어들었다가 왜 정치를 그만뒀나, 이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 정치를 이해하시는데 또는 정치를 통해서 추구하는 이상이나 이런 이상주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도 좀 도움되시지 않을까 해서 복잡한 어떤 통계나 논리를 준비하기보다는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002년 8월 달에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년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금년 2월에 오늘부터 정치 안 할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이 매우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 매우 희귀하고요, 또 제가 겪었던 어떤 정치적 경험 또 그런 방식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활동하다가 또 정치를 그만두고 나온 이 코스 자체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특이한 경험 속에서도 어떤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결론, 교훈 이런 것들은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요, 이 사진은 26살 때 감옥에 있을 때 법정에 출두하는 길에 찍힌 사진입니다. 예, 손에 이제 수갑 차고 밧줄로 묶인 상태로 법원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갈 때 그 법원 뒷마당 바깥쪽에 저희 친구들이나 저희 어머니나 저희 가족들이 서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이럴 때 그쪽을 보면서 제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쪽 사진은 다른 하나는 누구를 보고 웃는 사진인데 하여튼 별로 불행해 보이지 않죠. 예,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사실 20대 때 이렇게 웃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하필이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저렇게 웃었을까. 이때 다른 사진은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찍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친구들 올라오세요 해서 신랑 신부 친구들 찍잖아요. 그런 사진이 범죄 조직의 증거로 되어서 유죄 선고를 받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그래서 이제 학생운동을 할 때 선배들이 절대 사진을 찍지 마라. 그래서 제가 20대 때 사진이 거의 한 장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찍은 사진을 빼면 거의 제 20대 때의 사진이 없는데, 그나마 20대 중반에 저의 얼굴이 이렇게 언론사 아카이브에 남아있다는 게 매우 신기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바리케이트 얘기를 하려고요. 이 사진은 영화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오늘 강연 제목이 제가 지난 한 10여 년간 강연해 본 중에 가장 발랄한 제목입니다. 이 바리케이트는 훨씬 강한 어떤 힘을 가진 상대를 대적하기 위해서 작은 역량을 보존하면서 장기적으로 싸움을 벌일 때 필요한 장애물이 바리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리에서도 뒷골목에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기 혁명 전사들이 그 뒤에 몸을 은신한 채 정부군 군인들의 총도 피하고 총알도 피하고 거기서 화염병도 던지고 같이 총도 쏘고 이렇게 할 때 쓰는 물건이 바리케이드예요. 근데 이제 왜 이 제목이 나왔냐면, 제가 2002년 8월 달에 정치 입문을 선언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오마이뉴스 인터뷰입니다. 그때 왜 정치에 뛰어드냐 그래서 제가 사실 나는 화염병을 들고 다시 바리케이트로 뛰어드는 심정으로 지금 정치를 시작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죠. 그래서 그 말을 기자분이 제목으로 뽑아서 거기 기사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한 것은 싸움을 하려고 시작한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보통 정치를 시작하면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거나 또는 정치를 통해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지요. 뭐가 되거나 뭐를 하거나. 근데 제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이미 현실 정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과 싸우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정치를 시작했고 또 그것을 결국 못 벗어났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최종적으로 패배하는 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일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쳤던 것일까? 이제 이게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이제 너무나 화가 나서 정치에 뛰어들었는데, 화가 난 이유는 이제 민주당 때문이었죠. 그 사이에 이름이 많이 바뀌었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죠. 최근에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 또 뭡니까 하여튼 온갖 이름을 다 거쳐서 열린우리당 등등 해서 거쳐서 민주통합당 해서 이제 민주당 최근에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서 다시 민주당으로 회귀했습니다. 2002년도에 이제 민주당이 처음으로 국민 경선이란 걸 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정치나 국가 운영을 잘 하신 것도 있었고 또 잘 못하신 것도 있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굉장히 못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평가가 되어서 대통령 수행, 국정 수행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의 인기가 높아서 대통령은 이회창 씨가 이미 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대세론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조건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드님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 앞에 면목이 없어서 당내에서 요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당 총재직을 내놓고 사실상 당을 떠나버린 시점이 2002년 초입니다. 그때 이제 민주당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을 하는데 당원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국민 누구나 신청하면 그 신청을 다 받아서 그 중에서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무작위 추출을 해서 20만 명의 선거인단을 만든 다음에 그 20만 명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뽑겠다고 이제 방침을 세웠고 그걸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제 후보에 당선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좀 오바를 하셔가지고 뭐 저 상도동 가셔갖고 시계도 보여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8월달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하고 이렇게 되면서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때는 이제 지지율이 한때 막 55% 이렇게 가던 지지율이 13%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에서 뽑은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십 명이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를 갈아치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을 해산하고 신당을 만들고 백지 상태에서 후보 다시 뽑자. 근데 이제 그때 그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정몽준 씨였죠. 정몽준 씨. 그때 월드컵, 잊을 수 없는 한일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4강 진출, 그 열광적 분위기를 타고 정몽준 씨가 한때 지지율 1등으로 올라왔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몽준 씨를 데려다가 후보를 시키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후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건 좀 반칙 아니냐. 만약 이런 식이라면 정치에서 신뢰라는 것이 어떻게 이게 존재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들 당원들끼리만 뽑은 것도 아니고 국민들 200만 명이 참여해서 선출한 후보인데 그 잘못이 당에 있든 후보에게 있든 후보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쫓으려고 하고 돈 많은 인기 있는 후보를 데려올려 버리고, 이것은 정당 정치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해치는 반칙 행위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선거인단 중에 한 명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저는 당원은 아니었고 참여를 해서 추첨이 돼서 20만 명 중에 하나로 들어갔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저희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좋은 나라, 좋은 국가라는 것은 어떤 국가냐 하면 국민들을 국민 누구에게 대해서나 편파적이지 않게 모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공평하게 귀 기울여주는 국가가 좋은 국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권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평하게, 꼭 없는 사람,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을 편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일단 공평하게 귀 기울이고 공정하게 대하는 국가가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이 국가가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가 제대로 돼야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 정치는 헌법의 여러 규정이나 어떤 제도, 법률 제도에 따라서 정당을 통해서 정치를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정치의 주체가 정당입니다. 우리 헌법이 복수의 정당을 하도록 돼 있고, 누구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정당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느 정당이든 2% 이상의 국민 지지만 받으면 전국 선거에서 소액이라도 국고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특별한 보호를 하도록 헌법에 해놨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주권 행사를 통해서 선거를 하지만 일상적으로 국가 운영과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정당인 거죠. 정당은 후보를 추천하고요. 국민들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 중에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 정당은 또 정책을 내놓고요. 그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뽑히면 그런 정책을 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뭘 잘못해서 바꿀 때도 집권당을 바꾸는 거거든요. 집권 세력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은 정당이 기본이 되어서 하는 건데, 우리 헌법에도 정당이 7조인가 8조에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운영된다 하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의 민주주의 원리를 정당 안에서 지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집권당인데, 그 당시에 이 집권당이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채 이렇게 당을 운영을 한다면 이것은 민주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그 자체의 위기다, 또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칙이 통용되는 이런 것들은 싸워서라도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치에 뛰어들 때 저희 문제의식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소박한 행복, 아주 평범한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좋은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로 하여금 모든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공정하게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반영해 주도록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이 집권을 해야 되고, 또 야당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당이어야 하고, 그런 정당이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당 내부가 국민들과 교감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 민주주의의 규칙과 원리를 잘 지키면서 해 나갈 때에만 그와 같은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집권당이 저렇게 하고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왜 만들었냐 하면 사실은 이제 모이자, 이제 국민 후보 노무현을 지키고 민주주의의 규칙을, 원칙을 바로 세우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대요.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모이냐, 그래서 아니 우리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선대위에서, 좀 울리나요? 당 선대위 말고 국민 선대위 같은 걸 만들어 주고, 그러면 당원 아닌 사람들은 그쪽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면 되니까 우리가 국민 선대위를 맡아서 하자. 그렇게 했더니 싫대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이야기하던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모일 건데 그랬더니 당을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모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을 만들지 뭐. 그래서 만든 게 개혁국민정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문을 올리고, 온라인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온라인으로 당비를 받고, 온라인으로 당대표를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모인 숫자가 한 5만 명이 넘었습니다. 매월 10,000원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들이 10,000명이 좀 넘었고요. 미니 정당입니다. 국회의원도 한 명 없고. 그렇게 해서 저는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했던 10년 내내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2002년도에는 노무현 후보를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열심히 힘을 보태야 되겠다. 이건 2002년도에 했던 과제고요. 그 다음에는 정당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정당을.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렇게 엉망이고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당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럼 정당을 고치려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옛날 김대중 대통령식으로 모든 권위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당 총재가 위로부터 하는 혁신, 이걸로는 혁신이 안 된다. 우리 정당의 구조를 보면 직업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또는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정당을 운영을 하고 조직을 굴리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월급을 주고 자기가 돈을 구해와서 그 돈을 풀어서 당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정당이란 말이죠. 이런 구조를 정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여론과 무관하게 때로는 국민 여론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당들이 막 간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끼리 협잡을 하면 온갖 반칙이 난무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는 건전한 민주주의 정치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당이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가운데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당원을 조직 동원해서 하향식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모든 부패가 싹트고 모든 불합리가 생기는 거다.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 자금에 관한 선거 자금에 대한 추문,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생기는 거냐? 정당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돌리지 않으면 정당의 당원들이 선거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조직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돈을 구해와야 돼요. 후보가. 그러니까 너나 없이 대기업 재벌들한테 돈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한테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치부패의 원흉이 뭐냐? 정당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하는 분들 혹시 앞에 여기 나오게 되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돈 안 쓰고 정치했냐고요. 저는 부패한 정치는 절대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없고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정당은 절대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고로 한국 정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단계 발전하고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당을 바꾸자. 어떻게? 여기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와르르 정치로 들어와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내주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정치인들이 부패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당개혁운동을 시작한 거죠. 결국 이제 그런 시도를 열린우리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일시적으로 성공했죠.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가운데 이 국회의원 40명이 안 되던 신생정당이 152석을 얻었습니다. 집권당이었던 예전의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 탄핵에 주동을 했고 그 심판을 받아서 9명밖에 당선이 안 됐죠. 그 열린우리당은 그렇게 상향식 시민 참여형의 당헌 당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도 실패했습니다. 왜냐?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모이더니 문제가 많다. 다시 시민들의 참여를 봉쇄하는 쪽으로 당헌 당규를 다시 다 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 없죠. 시민 참여가 없습니다. 그나마 지난번에 했던 모바일 일반 시민 투표도 다 없애버렸죠. 지금은 수십 년간 그 당을 해온 아름아름으로 그 지구당 위원장, 앞으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구당 위원장 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그 사람들만이 그 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속으로 뿌리내려고 했던 10여 년의 시도는 다 후퇴해버렸고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떠나신 직후의 민주당 수준으로 다시 지금 퇴행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척 안타까운 일이죠. 새누리당은 옛날 한나라당 올라가면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으로 거슬러 가는 이 당은 사실은 60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분들이 하는 정당이에요. 돈이 되게 많아요. 그 당은. 꼭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만이 아니라 그 당의 지방의원들도 돈이 많고요. 당원들도 돈이 많은 당원들이 많아요. 그 당은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오히려 더 많은 당이 새누리당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수당은 그 정도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보적인 정당은 시민 참여를 반드시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열린우리당 그렇게 실패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이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걸 보고 조용히 당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정치 실험은 사실 다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08년도에요. 저희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게 2008년 5월인데요. 그 해 4월 총선에 제가 이제 대구에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낙선을 했습니다. 대구 왜 갔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정치를 떠나고 싶었는데 그냥 전 출마 안 할래요 이렇게 그만두기는 좀 싱겁고, 그래서 사실 뭐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고 장관도 나름대로 잘했다는 평가도 좀 받았고 좀 유명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야당, 그러니까 진보적인 컬러의 정당의 후보가 돼서는 대구에서 당선될 수 없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 동네 국회의원은 못했잖아요. 박근혜 대표가 국회의원 나가면 호남에 가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미 그렇게 여러모로 병들어 있어요. 정당은 참여가 없고, 그 다음에 부패했고, 그리고 유권자들은 지역으로 몰려서 투표하고, 그리고 정치를 주도하는 것은 직업 정치인들이고, 그들의 묵시적인 동맹에 해를 끼치거나 균열을 내거나 그 문제를 폭로하는 자는 다 거침없이 왕따시키게 돼 있습니다. 공천 탈락시키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는 지금 거의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살아나가는 비즈니스 또는 산업처럼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 사실 끝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정계 은퇴 선언하는 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또 하다가 나 국회의원도 그만하고 이제 은퇴하려고 이러면 폼이 좀 나는데,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이제 소속 당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삼 은퇴한다고 말하기가 좀 영 그래서 조용히 정치를 떠났죠. 한 2년간. 그래서 그때 이제 책을 2권 씁니다. 그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책과 청춘의 독서라는 2권의 책을 내고, 이제 그러던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뒤에 이제 정치 정세가 많이 급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게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만할랍니다라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아직 아무도 내가 주관적으로는 이미 정치를 그만뒀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순신 장군 방식의 정계 은퇴였던 거예요. 나의 정계 은퇴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또 옛날부터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국민참여당이라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어려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또 제가 5년간 정치할 때 늘 같이 하던 분들이라 의리를 지켜야지 이래서 제가 이제 그 당의 후보로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했고, 그 김진표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한 일이 됐지만 하여튼 단일화 경선을 해서 0.9% 차이로 제가 이겨가지고 하여튼 또 나가서 본선에서 좀 더 졌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도 도지사가 못 되고 김진표 의원님도 도지사가 못 되고 민폐만 끼친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국민참여당이라는 작은 당만 가지고는 이 영호남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를 뚫고 그런 정치의 어떤 변화를 갖고 오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마지막 시도로 이제 다른 진보 정당들과 통합해서 이른바 통합진보당이라는 작년에 그 끔찍한 사태를 겪었던 그 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당이 저로서는 이제 최종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참여형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의 힘으로 거대 정당들의 틈바구니를 해치고 정치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국민참여당으로 해봤는데 문턱에서 좌절하더라고요. 도지사 선거에서 제가 당선이 되었더라면 이 당으로도 공직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됐으면 사람들이 좀 모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김해을 재보궐선거 때도 그때도 이제 1%, 2% 차이로 졌거든요. 저희가 지원한 후보가, 저희 당의 후보가. 그러니까 문턱에서 번번이 걸려서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더 이상 해보기가 어려운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비슷한 운영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작은 진보정당들과 힘을 합쳐서 덩치를 좀 키워서 한번 되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게 통합진보당이었는데요.
그 당에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이미 있었는데 뭐 변변한 합의문을 쓰지 않고 통합을 했어요. 저희는 왜 그랬냐 하면 정당 정치 세력 사이에 쓰는 합의문은 문서에 아무리 자세히 기술을 하더라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 정치 집단이 만든 문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만큼만 가치가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구두로 약속을 하자. 근데 이제 종북주의 논쟁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나가자는 약속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파주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아 나가자. 그럼 어떤 원리로 하면 좋겠냐? 무조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자. 이런 약속들을 했어요. 문서로는 하나도 안 만들었지만. 그 어차피 약속이니까 지킬 의사가 있는 만큼만 되는 거다.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부에서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게 이 당이 만약 잘못되면 정말 어려워지니까 좀 이제 갈등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잘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당신들은 좀 어려워지는 정도냐. 나는 이 당이 잘못되면 정계 은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당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정치할 수 없으니까 이 당이 마지막이고 이제는 더 이상은 없어요. 나는 그런 각오로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단이 나고 결국 저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게 된 거죠. 저는 그 통합진보당의 실패를 보면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원래 제가 바리케이트에 뛰어들 때 생각했던 거요. 그리고 나서 이걸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진보정의당의 제가 평당원인데요. 그 당은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와서 어디 모여 있어야 되니까 일종의 피난민촌처럼 그냥 광야에 그냥 천막 몇 개 쳐놓고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 건설된 정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부터 뭐 해보자 이렇게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대선 기간에 선거 자원봉사를 다니는 와중에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정치를 계속 해야 될까? 이 바리케이트를 떠나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기로 결심한 데는 이제 이런 판단이 작용을 했습니다. 아까 이 사진 보셨잖아요. 이 얼굴이요. 저는 이 사진을 참 좋아해요. 이 사진으로 보는 제 얼굴이 되게 행복해 보여서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할 때 많은 기자분들이 저를 보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무슨 가치 있는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언론은 1차적으로 권력 이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은 언제나 취재의 대상이 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쌈질하러 사실은 정치에 뛰어든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고분고분하게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부당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부 기자들도 솔직히 여기도 기자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치만큼이나 문제가 심각한 게 정치 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고분고분하게 했을 리가 없죠, 제가. 그러니까 늘 표적이 되어서 제가 10년 정치하는 동안 찍혔던 사진과 동영상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 제가 바랐던 얼굴은 이 말 타고 노는 뒤에 여자아이 얼굴이요. 그래서 멕시코 남부 지역에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사진작가가 찍은 건데요. 정말 행복해 보이잖아요. 놀이에 심취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연인들의 입맞춤 직전 인간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형태의 기쁨 이런 것들이 얼굴에 나타나 있고요. 이거는 헌혈하는 사진인데요. 자기 피를 뽑아서 누구일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주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정치를 제가 제대로 했더라면 정치를 하는 동안 저의 얼굴이 이랬어야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보도된 얼굴은 이런 거요. 등원할 때 이제 이 옷을 입고 간 사연도 그렇죠.
제가 이제 4월 24일 날 딱 10년 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 고양시 덕양 갑선거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투표율 26%였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여행이. 근데 이날 선서를 해야 되는 날인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국회의원들이 참 밉더라고요. 싱글 정장으로 쫙쫙 뽑아 입고 오는데 하는 짓들은 추잡하기 짝이 없는 짓들도 많이 하고 그 권위주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 좀 합시다. 이렇게 폰만 잡지 말고 이제 그런 뜻으로 아침에 동네 백화점에 가가지고 26만 원어치를 사 입었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국회의장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다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구도 와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그때 평국회의원 시절인데 저를 보시더니 아 멋져 하시면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아 괜찮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제 결국 선서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런 심리 상태, 그러니까 뭔가 좀 실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정치 풍토나 문화, 관행 이런 데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그 이의 제기의 방식으로 옷을 저렇게 입고 갔던 거예요. 잘한 일은 아니죠. 여기 있는 저를 손가락질하는 의원님들 사진.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화난 사람처럼 보이죠. 이것은 제가 당의장 후보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2005년도에 출마했을 때 4등으로 이제 턱걸이 당선을 했던 때입니다. 사실 솔직히 이때 일반 당원 지지율 조사를 하면 제가 압도적인 1등이었는데요. 대의원 투표를 하니까 5등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4등으로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장관 시절에 국무회의장 입장할 때 사진입니다. 이 입장 사진도 매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다 기득권이 있습니다. 그 기자분들이, 청와대 출입 기자분들이 딱 국무회의장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장면을 찍어요. 항상 누가 들어오나, 오늘 대통령과 누가 함께 걸어 들어오나 그거를 항상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번갈아 가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하셔요. 이제 대개 보면 이슈가 있는 장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려움에 처한 장관이 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는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저 때는 국민연금법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법하고 국민연금법 이게 다 같이 걸려 있어가지고 국회에서 이제 가결부결이 판가름 나던 그 무렵이었는데 이날 특별히 대통령이 이제 저하고 같이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이렇게 된 날이었는데요. 이때도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죠.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분향할 때 찍힌 사진 같아요. 이게 이제 통합진보당 시절에 굉장히 곤란한 사태가 터져 나오고 나서 대표단 회의를 할 때 찍힌 사진입니다. 되게 이런 사진들이죠. 보기 좋습니까? 제가 이 많은 동영상들과 사진들을 보고 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께서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이 관상 보는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신입사원 면접을 했다는 얘기는 유명하죠. 근데 도대체 뭘 봤을까? 관상을 봄으로써 뭘 알아보려고 했을까? 우리가 흔히 듣던 말로는 배신 안 할 사람 고른다. 뭐 그런 얘기도 소문으로는 들리고 설마 그랬겠습니까?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일을 잘 할 사람을 뽑으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관상을 보는 사람이 실제 보는 게 뭘까요? 얼굴을 보죠. 근데 얼굴을 봄으로써 뭘 알고 싶어 할까요? 실제 관상을 봄으로써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이죠. 마음. 실제 보려고 하는 건 심상입니다. 심상. 얼굴 자체를 보려는 게 아니고요. 얼굴은 보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죠. 그냥 잘생겼다 못생겼다
피부가 곱다, 눈이 크다, 작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적으로 관상을 보는 사람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들과 이런 얼굴로 10년간 만난 사람이 정치를 계속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좋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에서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것, 정치에 뛰어들어서 이루려고 노력했던 정당의 혁신, 그리고 그것이 정치의 혁신이고 국가의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틀렸거나 또는 옳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이해를 하지 않거나 또는 국민들이 다른 것을 바라고 있거나 국민들이 볼 때 그건 옳은 말이야, 그렇지만 우린 딴 게 더 급해, 이럴 수도 있죠. 또는 이것이 옳은 견해이고 많은 국민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당신이 그 일을 하는 건 맞지 않아, 이거나 경우의 수 1, 2, 3이 있어요. 첫째, 옳지 않거나, 둘째,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거나 혹은 다른 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1, 2에서는 안 걸리지만 세 번째, 그걸 할 사람이 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이게 노가 되면 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10년을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정치를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경우의 수 1이든 2든 3이든 이제 그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얼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시내 21 인터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약간은 연출이 된 사진이기는 해요. 이 사진도 괜찮죠? 최근에 찍은 강연 사진인데요, 이런 얼굴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마음의 반영이거든요. 제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다윈이라는 학자가 무슨 진화론을 발표한 종의 기원이라는 책만 쓴 게 아니고 영장류의 표정에 관한 연구서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특히 영장류는 대부분 표정이 있죠. 오랑우탄, 침팬지도 다 표정이 있습니다. 영화 타잔 보면 그 치타가 막 온갖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영장류는 일반적으로 표정이 있거든요. 인간은 특별히 풍부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입니다. 이제 안면 근육의 움직임으로 안면의 잔 근육이 움직여서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거의 자율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의식해서 웃을 수도 있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을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안면 근육이 움직이도록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람은 소통을 할 때, 교감을 할 때 텍스트나 메시지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표정으로도 전부 다 소통을 하거든요. 특히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150명이 넘지 않는 작은 규모를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PR을 식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에게 해롭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특히 얼굴을 딱 봐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나에게 해코지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게 안전하죠. 경우수 A 1, 나한테 해롭게 안 한다. 경우의 수 2, 해롭게 한다. 만약 실제로 아무 방비 없이 이렇게 해롭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롭게 안 하면 괜찮죠? 근데 해롭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무방비로 있는데 해롭게 하면 내가 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tit for tat인데요. 그러니까 생존 전략 중에서는 일단 적대감을 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적대적으로 일단 대해보고, 저 사람이 우호적이라는 게 확인되면 자기도 우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 전략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낯선 모든 얼굴들에 대해서 적대감과 경계심을 갖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짓는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우호적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얼굴 표정을 보면 금방 또 느껴지거든요. 강아지도 알잖아요. 그냥 귀여워서 이렇게 하는지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지 강아지도 알거든요.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그 강아지가 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더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사실 보톡스를 하면 안 돼요. 보톡스는 이 보거독이잖아요. 보거독. 제가 알기로는 원료가 보거독이라고 그러던데 그걸로 이 자잘한 안면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필러를 채워 넣어가지고 주름살을 펴고 그러면 그 근육의 움직임이 마비되기 때문에 저처럼 눈가에 잔주름이 이렇게 큰 주름 잔주름이 많은 사람은 주름이 안 지도록 여기를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끈하죠, 얼굴이. 좋은 것 같은데요. 결코 정치하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을 감추는 거거든요. 저는 뭐 예전에 지금 막 퇴임하신 대통령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분의 얼굴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까? 저는 아까 그 장례식장에서 이 영부인과 함께 대통령 네 분이 분향을 하고 헌화를 할 때 멀티 비전에 잡아주잖아요, 그거를. 물론 저는 맨 앞쪽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냥 육안으로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표정을.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보톡스 시술의 부작용. 마음속으로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내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때문에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대통령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은 얼굴로 나타나야 하고 국민들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완전히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감정도요. 지금 대통령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피부과 얘기로는 살짝 만졌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엇길로 나갔는데 하여튼 저는 이런 표정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바리케이트를 떠나야 될 때인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한때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던 저에게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나는 계속 문제를 제기만 했지 않냐. 문제를 제기했으면 해결까지 봐야 되는데 해결할 실력도 없으면서 계속 문제 제기만 하니까 저 친구는 맨날 쌈만 하는 친구, 사나운 놈,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지가 한번 그렇게 고착되면 그게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그게 컨텐츠가 됩니다. 사실 대중정치인에게 컨텐츠란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런 지성이 없어도 지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실제 아무런 원칙도 없지만 저 사람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만 딱 주면 그걸로 고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저희 의도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쌈만 하는 사람으로 거의 고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10년 동안 만들어진 이미지인데 고치는데 한 20년 걸릴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그럼 제 나이가 65이, 75이 돼요. 75이. 그때까지 정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졌다. 이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실패했다. 그래서 제가 이때는 실패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게 아닌가. 나를 위해서도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나면 이제 정치를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뭐 제가 지지했던 후보가 되기를 바랬죠. 그러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폼도 좀 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친한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또 뭐 높은 자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때 난 그만할 거예요. 탁 하면 되게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다소 모양이 좀 구겨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모양 찾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내 인생이 급하다. 그렇게 해서 저도 저희 마음의 상태가 이 표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제 인생을 매우 긍정적으로 저희 하루하루를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하는 일을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65세에 시골로 간다 가정하면 10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10년 만에 바리케이트를 떠났습니다. 제가 매우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한국 정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 뭐 관행이나 문화의 이 변화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 개개인의 발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한국 정치가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정당을 바꿔야 된다. 정당의 내부를. 그리고 이 정당의 내부를 바꿀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시민들이 정치는 더러워, 그렇게 정당은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또 30년이 지나도 정치는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제 강연은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제목만 보고 오신 분들은 오늘 강의가 발랄 명랑할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보톡스 빼고는 조금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좀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좌절하셨는지, 또 더 이상 해볼 여지가 별로 없다고 판단하시게 된 그런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오히려 본인의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해진 모습을 저희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지를 저에게 좀 전해주시면 질문지를 제가 읽는 방식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질문지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전까지 한두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 소위 국회 백바지 사건이라고 하는 2003년 4월에 국회의원 선서하는 사건을 사진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또 저는 독일에서 잠깐 있었으니까 연상되는 게 소위 독일 녹색당의 당수이기도 했고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던 요시카 피셔의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혹시 선생님 정치에 녹색당이라든지 아니면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인물이 정치 활동을 하시는데 뭐 영감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평소에. 예. 요시카 피셔 씨가 그때 헤센주의회인가 어디 처음으로 주의회에 녹색당이 처음 진출했을 때 그 선서 사진이 유명합니다. 이 찢어진 청바지 입고 운동화 뽀개 신고 이렇게 서가지고 선서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면서 참 멋지다 그런 생각은 좀 했는데 사실 뭐 요시카 피셔가 그리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우리 정치 제도가 독일식 제도였다면 한국에도 벌써 요시카 피셔 같은 사람이 몇 명 나왔을 거예요. 요시카 피셔가 3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룬 녹색당의 지지율은 7%였거든요. 7%의 지지율로 600명의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에서 정확히 7%, 42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42석으로 3인당과 연정을 하면 장관 자리, 경제장관하고 외무장관이요. 장관 자리 2개 또는 3개를 받아요. 그러니까 30년간 5% 내지 7%의 지지율을 유지한 정도의 정치인이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인물이 없어서 녹색당만한 걸 못 만드냐, 천만에요. 저는 우리가 독일식 선거제도를 갖고 있었다면 우리 환경운동 계에서 우리 과거의 최열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요시카 피셔를 능가하는 업적을 이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영감을 받은 것보다 부러움, 저는 보면서 요시카 피셔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작용했던 독일 선거제도에 대한 부러움, 이것이 훨씬 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책에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피셔에 대해서 언급한 건 별로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 사람이 공감을 아마 하기도 하지만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은 선생님의 소위 정계은퇴 소식이 좀 더 개혁적인 세력을 결합하고 결집시키고 그리고 정말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아마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것인가,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제가 뭐 이룬 게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컨대 이제 저는 이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부패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를 하기 전부터 또 정치하는 동안 매우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시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마저도 뭐 이 재벌에서 10억 원, 이 재벌에서 20억 원 이렇게 찔끔찔끔 저쪽에는 200억 주고 이쪽은 20억 주고 이런 식의 보험 들기식의 이제 자금을 간접적으로 받으셨단 말이죠.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게 무엇 때문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공직선거에 나가면서 후보가 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죄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희망 뭐 돼지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지만 100억을 채 못 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도 힘든데 지지자들한테 300억씩 이렇게 모아달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다. 근데 어차피 그때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자금 보전을 선관위에서 다 받았거든요. 국가에서. 근데 그 돈이 결국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지지자들이 후원해준 그 돈이 민주당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탄핵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후원금으로 걷지 말고 꾸자 돈을. 그래서 펀드를 만들었죠. 제가. 이번 대선에서 보면 안철수 펀드도 있었고요. 문재인 담쟁이 펀드도 있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펀드를 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저한테 대한 감사의 언급 정도는 한번 그런 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시민 참여 없이는 정치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의제화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운 좋아서 국회의원 한 두 번 정도 한 덕분에 집권 여당까지 포함한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께서 저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해주셔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민연금법 부분적 개정을 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실시를 하고 다른 것들은 다 그 전부터 추진하던 거지만 기초노령연금은 온전히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5년 국록을 먹으면서 10년 정치한 가운데 5년 국록을 먹으면서 그래서 밥값 정도는 했지 않을까 그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나요? 네. 예, 제가 그 청중들께서 들어오신 질문이 있어서요. 아마 질문을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좀 한 절반 정도씩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곧 있으면 노무현 대통령 4주기입니다. 시대의 퇴보로 느껴지는 요즘 짙은 패배감과 상실감을 간직한 대중들에게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꼭 우리가 이기는 게 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선거제도라는 것은 무한 반복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즘 많이 유행하는 게임 이론에서 보면 permanently repeated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게임 중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게임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는 무한 반복 게임이거든요. 이 무한 반복 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여럿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적이 아니거든요. 그 상대방이 없으면 이 게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이벌 경쟁자일 뿐이지 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선이고 다른 후보가 승리하는 것은 악이다. 또는 이것은 훌륭한 것이고 저것은 천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언제나 국민 절반이 상실감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게임을 우리가 얼마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갖는 상실감이거든요. 이 게임을 계속해 가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진 것이 또 내일 이기는 원인이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이 선거를 해본 지가 이제 한 25년밖에 안 되었거든요. 1987년부터 한 250년씩 이걸 해본 나라들은 그런 것들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낙선했을 때 멘붕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러면 어떤 당선자도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이 선거, 여러 번의 선거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사회가 움직여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이 서민복지에 대한 박근혜 대표 후보의 공약 그 자체는 5년 전 선거 때 정동영 후보의 공약보다 더 진도가 많이 나간 게 많이 있었거든요. 지켜질지가 지금 좀 의문스러운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다 안 지켜지더라도 일부는 지켜질 겁니다. 때로는 나의 패배를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실현되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래도 억울하시면요.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그렇게 정몽준 후보 지지 철회까지 나오고 상황이 끝났다고 봤는데 다시 58만 표 차이로 졌을 때, 오전 내내 출구조사에서 이기고 있다가 오후 3시에 엎어졌을 때, 그 뒤에 지금의 새누리당, 그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또 그 당시 이회창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그 처참한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선거를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진 쪽이라도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졌다고 해서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으셨으면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장관 시절에 하셨던 그 일과 관련돼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현재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작년에 생긴 국립중앙치매센터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분입니다. 치매와 노인부양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장관님께서 장기요양보험도 추진하셨는데 지금까지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하나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저희 센터에서 다음 주에 치매 예방 극복 캠페인 걷기 대회를 한답니다. 혹시 오실 수 있는지 네, 여쭤봤습니다. 예. 이 행사 말씀부터 드리면 이제 원래 전직 장관들도 행사를 좀 다니긴 다니는데요. 이제 전자가 앞에 붙어 있는 게 참 괴로워요. 55년 살면서 장관은 1년 반 했는데 맨날 앞에 전 뭐 붙어 있고 또 5년 국회의원 했다고 전 국회의원 이렇게 돼 있어서 자꾸 직함에 전자가 붙는 것은 현재 하는 일이 없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되도록 전직 장관으로 가는 행사, 전직 의원으로 가는 행사는 안 가려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시프트를 저도 해야 됐어요. 존재 이전을. 존재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는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이제 독립생활이 어려워진 이제 고령과 관련돼 있는 그런 노인성 질환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 문제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알고 이제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적용 범위가 너무 좁아요. 그러니까 중증도로 해서 1급, 2급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그 서비스의 품질이 아직 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의 문제예요. 종사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가 나쁜 거예요. 그게 물론 그 중간에 그 경영자들, 노인 요양시설 경영자들의 그게 이제 아무나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뭐 그 자체보다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죠. 그거를 이제 입법안을 낼 때 사실 최종적으로 고민했던 내용이 바로 그 문제였는데요. 제가 이제 그 장기요양보험료를 그게 건강보험료의 몇 % 이렇게 해서 붙여서 지금 내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입법을 할 때 2008년도에 시행에 들어가면 첫 번째 시기에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내게 되는 월보험료가 얼마냐? 이 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그랬더니 1인당 평균 4,000원이래요. 한 달에. 그러면 이제 1년에 5만 원이잖아요. 동계산 해보면 돈이 금방 나오거든요. 이 국고보조도 좀 들어가고 하긴 하지만 그거 갖고 뭘 합니까? 그거 갖고 하려니까 1급, 2급밖에 못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서비스, 재가서비스나 이런 것도 좀 부실하고 또 요양서비스 수가도 지나치게
낮춰 잡아야 되니까 수가가 낮으면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종사자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거를 한 8,000원 수준으로 2배로 해서 처음부터 좀 더 크게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가 전략회의에서 얘기를 했더니 공무원들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왜 반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장관님 그게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러면서 봉급생활자들이나 지역가입자들이 이렇게 봉투에 돈이 빠져나가는 게 매월 기록이 되는데 이게 가입자는 2천만 명이 넘고 돈 내는 사람은 2천만 명이 넘고 혜택 받는 사람은 5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혜택은 소수가 받고 부담은 압도적 다수가 하는데 처음부터 돈이 만원 단위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제도에 대한 저항감이 커져서 제도가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해서 일단 이제 혜택이 뭔지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 그때 서서히 이제 보험료를 올려가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수가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귀하들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장관에 나오기 전에 이제 2단계 이제 장교양보험 2단계 확대 방침을 다 결재를 하고 나왔었는데 그 뒤에 진행이 잘 안 된 거죠.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향후에 좀 더 확충하고 범위를 확충하고 내실을 더 기할 수 있는 이런 보완책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예민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대답을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생각과 패배한 정치인으로서 안철수에 대한 조언을 좀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각은 끝났고요. 이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정치인이고 저는 아니에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정치할 때는 맨날 의리예요. 근데 요새는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처럼 행동을 해서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은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지역구에 가면 지역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의리예요.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구가 아닌 곳에 가서도 우리 지역구에 아는 사람이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의리예요. 일단 가면. 그럼 기자분들하고 대할 때도 무조건 의리거든요. 거기서 자칫 갑행세를 하다가는 아주 된통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기자들이 절대 안 봐줍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과의 관계에서 보면 노상 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갑은 아니지만 을에서는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마음대로 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지금 저보고 이제 정치하지 않는 작가 유시민으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정치인 안철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예, 말씀을 드리죠. 예. 정치할 때는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제가 훌륭한 분이시다. 정치를 뛰어드신 걸 감사히 생각한다. 정말 고맙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대선 기간에 단일화 때문에 삐걱거릴 때 조금 제가 이제 싫은 소리도 조금은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막 미팅도 안 되고 이럴 때 둘이 경쟁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축구하다가 어깨로 좀 밀었는데 운동장에 들어 누워가지고 심판 보고 옐로우 카드 꺼내라고 하고 있는 형국이다. 뭐 그 정도 민 거 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자 세력화라는 것은 제가 개혁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의 이 기획을 통해서 시도했다가 다 실패한 일이고요. 그 전에 한겨레 민주당, 꼬마 민주당, 1988년 13대 총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누군가 시도했던 사업이에요. 노무현 대통령도 한때 통추, 꼬마 민주당을 할 때 이 지역주의 청산, 세대 교체 이 주장을 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양김에 맞서서 대들었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그때도 선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서 제3당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예가 없습니다. 그것도 아류정당이 아니고요. 자민련, 옛날 자민련 같은 새누리당 아류정당은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지만 전국적 기반을 가진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예가 지난 30여 년의 정치 역사, 25년의 정치 역사에서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없이는 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어려운 길을 가는 분한테는 박수를 쳐드려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박수를 치고 봐야 돼요. 왜냐? 안철수 씨가 편한 길을 가려면 그냥 민주당에 입당하면 돼요. 민주당에 입당하면 그러면 뭐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하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밖에 있고 민주당에 문재인 전 후보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지, 안철수 씨가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압도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이 거기 있습니다. 간편하게. 저처럼 하지 마시고요. 나와서 제3세력 구축한다고 막 이러면 이거는 정치 혁신을 하려고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기가 대통령 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길이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은 몹시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편한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용기나 또는 신념이나 이런 데에 저는 일단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전반전이고요. 이제 후반전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혹시 뭐 제3세력을 구축하는 데 성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제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뭘 할까?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또는 제1당의 당수가 된다면 뭐 할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안철수 의원의 의원 되기 전에 뭐 강연록이라든가 저서라든가 이런 걸 다 봤는데 그걸 다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저처럼 정치 전문가가 다 읽어봐도 모르는데 국민들은 알겠어요? 뭔가 기대는 있죠. 기대는. 그렇지만 진짜 확고한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는 뭘 하겠다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앞으로 보여주시겠죠. 뭐. 아니면 말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는 진짜 안 됐어요. 을 속으로, 예, 그 을의 위치로 스스로 가신 거기 때문에 참 안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까칠한 질문 하나. 뭐 환영입니다. 예. 사실은 다른 질문들은 좀 순서상 좀 늦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인데요. 사실상 여러 정당을 창당하는 데 관여해 오셨습니다. 2002년도 개혁국민정당부터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그리고 사실 오래 가지 못해서 그 당을 이탈하시거나 또 다른 당에 합당하거나 그런 것도 상당히 주도하신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을 따르면 정치공학적 선택을 하셨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근데 개혁당을 창당하실 때는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인내가 부족했던 것이 혹시 아닌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당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뿌리내리지 못하는 원인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무엇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일한 원인에서 전부 출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창당한 당은 원래는 개혁당이죠.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은 사실 그걸 꼭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셨고 곧바로 총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대통령을 우리가 이제 당선되게 하는데 열심히 했다면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드리는데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여하튼 좀 큰 당을 만들어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자. 안 그러면 또 탄핵당 국회에서 입법도 안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시민 참여형의 정당이라는 이 이상을 열린우리당이라는 이 당에서 한번 실현해 보자. 우리가 이제 100년간은 정당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당명으로 100년을 가겠다고 하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그 당명으로 100년이 가겠어요? 저는 이제 바르게 이해한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해요. 시민참여형당의 오래가는 정당, 장기적으로 존속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당을 만들자라는 게 그 모토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더 큰 규모로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열린우리당으로 갔었죠. 이제 거기서 열린우리당이 실패한 거고요.
대통합민주신당은 제가 창당한 게 아니고요. 탈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그 당의 당원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열린우리당에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은 제가 창당한 게 맞죠. 함께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됐고, 이제 국민참여당은 사실은 저는 창당 발기인이 아니었고, 나중에 수도권에 후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라도 한번 서울시장을 해볼까? 그랬다가 한명숙 전 총리께서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탄압을 하면서 출마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저희가 알게 돼서, 그 저분이 나가시는데 내가 가서 단일화 경쟁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경기도로 한번 내가 경기도에서 하니까 돌려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를 하게 됐던 거죠. 하게 됐던 거고.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된 것은 정말 아쉽게 저는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하고. 진보정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피난민 존처럼 지금 돼 있는 거라고 봐요. 이렇게 정당이 사실 뭐 그쪽 우스개를 한마디 하면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김문수 후보가 저한테 그랬어요. 수도 없이 당을 깨고 당을 만들고 당적을 바꿨다고 저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뉴스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김문수 후보는 수를 몇 가지 셀 줄 아시냐. 김문수 후보는 처음에 민자당 시절에 들어갔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 다음에 신한국당이 됐고요. 한나라당이 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한나라당일 때예요. 지금은 무슨 당이죠? 새누리당인데, 그분이 한나라당일 때고 제가 국민참여당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혁당, 열린우리당, 국민참여당, 대통합민주신당, 국민참여당 네 번째 당이었고요. 김문수 씨는 세 번째 당이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은 숫자를 3까지만 세냐? 하나, 둘, 셋, 아주 많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 지형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이합집산과를 거듭하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도 원심분리기 안에서 빙빙 도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이 제도가 지극히 이 정당의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이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는 것은 보수당밖에 없죠. 지금 새누리당. 저기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가 이합집산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기를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제도 속에 안주하고 있는 민주당은 혼자서는 저 당을 못 당해요. 그러면 이 당에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힘을 받으려면 당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을 안 열고 직업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다 움켜쥐고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힘을 보태려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제3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제3세력은 약하니까 선거할 때마다 부침을 겪어요. 이렇게 해서 한국 정당 지형은 새누리당이 가장 안정적인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당은 당명만 바꾸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 나머지 당들은 그 바깥에 민주당이 있고 그 바깥에 제3세력 군소정당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빙빙 도는 거예요. 저는 이거 끝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몸담았던 당 숫자가 억수로 많은 분으로 치면 김대중 대통령님도 엄청 많으셨어요. 예, 이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부러 이익을 찾아서 이렇게 큰 당으로 옮기는 거는 뭐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큰 당 내버려 두고 이제 추운 데만 찾아서 다니면서 당을 만드는 사람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야박한 거 아닐까. 뭐 다 지난 일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의 정치 은퇴가 정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포기한 것을 의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의 요지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정치 개혁이 불가능하다. 현재 전망으로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식의 역할을 통해서 아니요. 정치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고 예. 내가 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나는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그것이 불가능한 건 달라요. 나는 못했지만 다른 분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누군가가 또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은 필요하고 국민들이 원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그럼 누구를 통해서 그걸 할 거냐 할 때 적합한 사람이 나와야 그게 되는 거죠. 저는 일단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주권자이고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또 글 쓰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정당의 당원이고 평당원이지만 당원이고 또 정치적 발언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또는 다른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죠. 직업으로서의 정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치적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정치 은퇴한 지 이제 2달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뭐 피켓 들고 1인 시위하러 다니고 이러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뜸 좀 들이고, 예, 제가 정치인이 아닌 시민으로서 작가로서의 이 존재 이전 이것이 어느 정도 확실히 되고 나면 이제 할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전 보건복지부 장관 아무개, 전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직업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까봐 지금 자숙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예. 아까 초반에 교회에 관련돼서 발언하셨다가 이제 좀 된소리를 맞으셨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고양 시민광장 회원이기도 하고요. 여기 백준영 교회 교인이신데 한국교회 현실을 함적 비판으로 자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진정성과 진실을 본인은 알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맹목적으로 장관님이 한국교회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관님을 미워하는 제 분들이 많습니다. 뭐 장모님도 그러시고 이분의 주변의 가족들이 좀 그런 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왜 장관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야만 했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풀고 장관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우선 이제 아까 그 경위는 우리 지강유철 선생님이 억지로 유도를 해가지고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종교에 대한 생각을 그냥 말해버린 게 저희 잘못이었죠. 정치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그런 건데, 근데 사실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저는 뭐 교회나 기독교도 비판받으면 안 된다 이 말에는 동의 안 합니다. 왜 종교는 비판받지 말아야 되죠? 종교는 땅에 안 세워져 있고 교회는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나요? 당연히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비판받을 게 있죠. 제가 교회에 와서 교인도 아니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은 매우 외람된 일인 줄 아오나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당시, 물론 그 당시 유대교죠. 그 당시 제사장들과 교회를 비판하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가서 다 때려 엎었겠어요. 가가지고 다 때려 엎었잖아요. 환전상들하고 전부 다. 그리고 율법 따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왜 종교기관은 비판받으면 안 되죠? 저는 어떤 종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도 인간 세계에 오면 어느 정도는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요. 인간은 완벽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내가 가진 종교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종교를 믿는 방식, 그걸 실천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오류가 없으니까 비판을 인정 못하겠다 이런 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고 똑같은 오만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속심정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태도를 취하는 어떤 종교든 간에 그런 종교인들이야말로 자기가 신을 참칭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오류를 저지른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신의 영역으로 올라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종교에서는 그게 문제 없을지 모르겠으나 하느님과 피조물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있는 기독교에서는 문제되잖아요. 그게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하고요. 인간이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문제가 있을 때는 누군가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옳은가 받아들일 만한가를 따져본 다음에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면 비판하는 취지는 감사하나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강연 가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노상 인용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인용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일요일 날 맨날 작업을 가잖아요. 묵구덩이 파고 뭐 도로 작업 가고 사역을 하니까 그거 안 하려면 교회나 절을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옛날 일이라 일요일 날 아침에 전달 이렇게 옵니다. 주변 사령이 기독교 환자 집합 그렇게 얘기해요. 네. 군대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 가면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하루 종일 놀다 와요 거기서. 근데 이제 가려면 또 주임 상사가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교인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딱 가면 야 십자가 있어? 그럼 십자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없죠.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 외워봐, 사도신경 외워봐 이걸 막 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려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 외웠거든요. 저 외우는 거 잘하니까. 근데 사도신경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았사 이렇게 나와요. 그 사도신경 맞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박해를 받아서 돌아가셔가지고 뭐 죽은 자 곁에 뭐 있다가 뭐 사흘 만에 어쩌고 이렇게 나와요.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더라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겁이 나가지고 죽이기 싫어가지고 살려줄까요 말까요 물어봤는데 군중들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강도 두목하고 둘이 놔뒀는데. 그 본디오 빌라도가 제가 읽은 책에는 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발을 씻습니다. 빌라도가. 그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만큼 소통에 실패해서 부당한 박해를 받고 돌아가신 분이 인류 역사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요. 예수님도 그럴진데 저 같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미움 좀 받기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장모님 이해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분은 제일 먼저 죄송합니다 쓰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정치부 기자시거든요. 예. 저는 정치부 기자입니다. 사실 저희에게도 선생님은 정보를 가지고 가셨기에 언제나 갑이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언론이 그리고 상황이 언론인으로서 나날이 부끄러워집니다. 언론은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요? 그리고 기자실 없애셨을 때 솔직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 출신으로 떠보셨습니다. 네, 기자실은 제가 없앤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없애셨는데 저도 이제 괜히 그러셨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 말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대통령도 을인데 사실 기자분들은 실세 정치인이 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을이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정보 별거 없어요. 저는 청와대에 수도 없이 들락거렸는데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주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뭐 비밀 지시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대통령이 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제가 장관 직무 수행할 때 대통령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저는 사실은 그 수행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통령 일정이 빈 날이 언제냐 물어보고 그날 저녁에 내 만찬 약속 잡아두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장관직 수행을 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이 있었죠. 돈도 가서 달라고 그러고 문제 그렇게 하는 게 있었긴 했지만 특별히 대통령하고 가까운 그런 막역하게 소통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정치 정보를 가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기자분들이 오시면 좀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냥 기자분들이 싫다 이게 아니고 일단 정치부 기자분들이 출입하는 분들 만나는 게 겁이 나요. 왜냐하면 항상 전투태세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저녁에 저녁 먹자 그래서 먹다가 혹시 말을 잘못이라도 하나 하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되도록 안 만나려고 그런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다른 거예요. 그죠? 서로 각자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여하튼 기자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실 근거가 있으시겠지만 정치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나는 언제나 을이었다. 기자분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되게 이제 이 을의 위치를 잘 벗어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밥도 자주 먹고 술도 같이 마시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기자분들이 그런 물질에 혹해서 친해진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정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기자분들도 자기 업무를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또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인간적으로 친해지잖아요.
친해지면 확 긁어붙이는 기사를 쓰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게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관계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언론개혁은 정치개혁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언론은 누가 개혁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적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치개혁은 이제 정치는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가 많기 때문에 상속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의 사유물도 아니에요, 정당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원하고 분기탱천하면 확 일어나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업은, 언론사는 기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우리 한국 언론은 개혁될 가능성, 혁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정상이다. 이게 정상이고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가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상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그림이 떡이야. 괜히 생각해봤자 분통만 터지고 머리만 아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언론이 정상적인 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돼요. 네. 예, 좀 씁쓸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인중정당화 경향, 캐치얼 파티를 이렇게 이제 인중정당화 경향으로 보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주워 담는 그런 그 정당의 경향화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어보셨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이제 좋은 거다 나쁜 거를 따지기 전에 우리 선거 제도는 50.1%를 얻는 쪽만 이기는 제도예요. all or nothing, 1등만 살아남는 제도잖아요. 결선 투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표라도 더 얻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것은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창의적인 혁신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방 경쟁도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뭐 통돌이 나오면 저쪽에서 뭐 무슨 공기방울 세탁기 나오고 이런 혁신 경쟁도 있지만, 이쪽에 공기방울 쏘면 저쪽도 방울 쏘고, 이쪽이 뭐 통돌이 나오면 저쪽도 통돌이 나와요. 세탁기 시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이라는 것은 혁신과 모방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지금 두 정당은 거대 정당이고 국회 의석의 90% 이상을 항상적으로 거의 점유하고 있는 정당이고 실제로 집권 가능성이 있는 두 개뿐인 정당이에요. 이기면 집권당, 지면 제1야당. 그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얼마큼 할 수 있냐, 그게 좀 관심거리로 와 있지만, 안철수 신당이 나와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표를 끌어오게 되면 이게 좀 흔들리겠죠.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만 표를 끌어온다면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지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건 불가피해요.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이 제도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정치의 문제가 정당의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들의 사고방식이나 관행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도 있는 거죠. 제도의 문제도. 그러니까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까? 라는 규범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약자를 편드는 정치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딴 사람은 부자를 편드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최대한 가치 규범적인 판단 또는 가치 판단, 주관적 가치 판단에서 떨어져 있는 객관적인 그런 정의를 내려보자면, 좋은 정치란 국민들의 정치적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데피니션, 정의인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들의 한 30%의 지지를 받는 정책을 가진 정당이 있으면 의석의 30%를 가지는 게 맞아요. 국민들의 5%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 있다면 의석의 5%를 가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구조는 1등, 2등, 그러니까 두 거대 정당만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민심, 소망만 정치에 반영이 되고 3등 밑으로는 다 무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불신, 불만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좋은 정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 사이에 절대적 우열 관계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어떤 정치가 좋은 정치인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국가에 대한 소망과 요구를 현실에 있는 그만큼씩만 제대로 반영해주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이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현행 선거제도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일식으로 고치면 좋겠는데 절대 못 고쳐요. 왜냐?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두 정당이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인데 자기 밥그릇을 깨버릴 일이 있냐고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바꿔보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한테 권력 절반을 줄 테니 대연정하면서 선거제도 바꾸자 이렇게 요청했다가 박근혜 대표의 쌀쌀한 거절만 듣고 욕만 잡수셨죠. 결국 이걸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투표를. 이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못하니까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데 영국도 국민투표를 한 사례가 있고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근데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에서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정치 혁신을 말하려면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 국회에 쓰는 돈이 아까우면 국회의원을 현재 300명인데 차라리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반, 비례 반 독일식으로 도입하자. 그러나 국회 예산은 동결한다. 의원 숫자를 40% 늘리면 국회의원 봉급을 40% 깎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도 잘 못하는 국회 돈 주는 게 아깝다. 이게 그 논리의 근거라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대신에 국회 예산을 동결하면 돼요. 매년 물가 인상률만큼만 올린다. 안 올린다.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숫자 늘려요. 그래서 지역구 250명, 비례 250명. 그렇게 해야 그나마 절반이라도 국회에서 일하죠.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음 선거 걱정하느라고 동네 행사에만 쫓아다니잖아요.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돼요. 제가 장관 해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하려면 우리 국회 담당관들이 하는 일이 전부 의원들 찾으러 다니는 일이에요. 국회 사우나로, 여의도 앞에 식당으로, 어디로 전부 비서관들한테 수행비서들 전화해서 어디 계신지 알아보고 목욕탕에 가가지고 의원님 5분이면 됩니다. 의결할 동안 방망이 칠 동안 좀 올라와 주십시오. 이래서 모시고 와서 두드리는 게 우리 국회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의원 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역구 행사 있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그거를 국회 회의를 안 하고 지역구 갔냐라고 야단치는 사람은 싸가지 없는 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의 밥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배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현행 제도에서 현행 정당 구조로 그냥 이렇게 가면 정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유일하게 지형이 변할 가능성은 안철수 신당의 향배에 달려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일시적인 변화가 있어 본들 선거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또 옛날의 모습으로 복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체적으로 비관적 전망을 저는 부정적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예, 감사합니다. 좀 민감한 질문들도 여러 개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걸르기에는 민주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이 5월 16일입니다. 오늘을 맞는 소감이 특별히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6인데요. 그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 대통령께서 1961년 이날에 쿠데타를 하셔서 권력을 잡으셨어요. 그때 제가 우리 나이로 3살이었거든요. 3살. 제가 1959년 7월생이니까 만 2돌이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막 엄마 말을 배울 때예요. 제가 막 말을 배울 무렵에 권력을 잡은 그분이 제가 대학교 2학년일 때까지 계속 대통령, 저 윤영기와 영아기, 유아기, 윤영기와 청소년기를 함께 이 시대를 겪은 대통령이세요. 근데 그냥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가 5.16 했는데 주관적으로는 훌륭한 뜻을 가졌을지 모르나 그것은 명백한 그 헌정 파괴였고 쿠데타였다.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다른 쿠데타였던 다른 나라의 개발 독재자보다는 좀 잘했잖냐 그렇게 얘기하고, 독재는 독재를 했대 좀 성공적으로 했지 않냐. 그리고 물론 막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사람을 많이 죽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죽인 사람도 있고 감옥 고생한 사람도 많으니까 죄송하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좀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아버지 제사 지내려고 대통령 된 것도 아닌데. 예, 그게 저는 5.16은 4.19와 쌍둥이라고 생각해요. 1년 시차를 앞두고 출산된 이승만 정권이 배출한, 잉태해서 1년 시차를 두고 세상으로 나온 쌍둥이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승만 정권 때 겪었던 민생도탄과 독재, 부패, 그 모든 퇴락함, 불행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으로 두 가지가 나왔고, 그것 때 나온 두 가지 대안이 다 나름의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그 뒤로
예, 지금 40년 넘게 둘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두 사건이 우리 현대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여야로 나눠져 있는 이 두 세력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는 1960년 4.19 날 태어났고요. 다른 하나는 그 다음 해 5.16에 태어난 세력이에요. 물론 둘 다 대한민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 둘이 통합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완화된 형태로. 예, 그런 점에서 거기까지만 하죠. 좀 더 나가면 정치부 기자분들이 기사거리가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치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평을 원하는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질문만 읽어드리고 답변하고 싶은 것만 답변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일한 김두관 씨가 문재인을 마음으로 지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음에 김두관 씨가 오시면 그때 물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 중에 미래 대통령감으로 여기는 분이 누구십니까?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예, 그 두 분은 두 분 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유시민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질문은 4년 중임 개헌이 된다면 아마도 다음 대통령은 8년을 할 것 같습니다. 유시민 님이 대통령 잘 수행하실 것 같고 아니면 킹메이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그 희망사항으로 의견도 있습니다. 네, 접수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질문은 좀 그 정도로 하고요. 네. 좀 다른 성격의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40이 된 결혼 9년 차 두 아이 아빠입니다.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최근에 사모님과 크게 다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다면 왜 다투셨고 얼마 만에 어떻게 화해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어제 제가 제 아내와 좀 심하게 다퉜거든요. 선생님 때문에요. 예. 이유는 잘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 최근에 다툰 적이 없고요. 특히 제가 정치를 떠난 뒤로는 정말 좋습니다. 예, 좋고 그렇다고 제 처가 뭐 정치를 못하게 막 한 건 아닌데 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온 가족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죠. 그렇게 됐고 다투셨으면요. 뭘로 다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예. 답변이 다 되신 거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사적일 수 있지만 앞으로 뭐 하실 예정인가요? 그리고 뭐 하고 싶으세요? 아마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런 걸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쓰고 싶은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앞으로 65세 돼서 은퇴할 때까지는 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책에 대한 질문도 몇 가지 있는데요. 장관님의 책 중 청춘의 독서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등장하는 책들을 찾아 읽는 즐거움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작가, 문학이라든지 뭐 비문학이든지 그리고 작품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여기서 추천하기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을 저도 좋아하는 편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는 특히 이제 러시아 소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제 책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제 안톤 체홉의 작품들이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작가 중에는 기드 모파상이나 플로베르 이런 작가들의 이 고전적인 작품들 그런 게 뭐 요새 뭐 하루키 뭐 원큐 84 이런 것보다 훨씬 좋던데 저는 사람들은 왜 그런 책을 저는 뭐 하루키 책은 원큐 84 저도 다 읽어봤는데 뭐 말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소설을 왜 썼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키 소설을 읽나 그런 그런 일본 작가들 중에는 오쿠다 히데오 작품들을 좋아하고요. 너무 명랑해서
우리도 좀 그런 명랑한 소설들이 많이 나왔으면 주섬주섬 말씀드리면 대충 그렇습니다. 예. 그 책을 쓰실 계획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많이 밝히셨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보면 많이 읽히는 동시에 훌륭한 책을 쓰고 싶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이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싶으신지 그런 것도 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글을 쓴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표현이거든요. 그림을 그리거나 연주를 하거나 작곡을 하거나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표현의 형식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장르, 어떤 형식의 글이든 자기 내면에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이고, 저도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요즘 관심이 가는 거는 물론 저는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업하는 것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이제 하나 금년도에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요리에 대한 것도 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게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여행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되게 쓰고 싶은 건 많아요. 예. 이 강연 전에 유시민 장관님 명함을 보니까 지식 소매상이라고 본인의 어떻게 보면 직함을 이제 새롭게 정의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강연하는 분의 말, 그리고 직업적으로 글만 쓰는 사람의 글, 이것이 삶이 동반되지 않아서 힘이 좀 없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글만 쓰진 않으시고 다른 활동도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시다든지. 제가 이번 책에 이제 즐겁게 일하고 막 놀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연대하면서 살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네 가지를 저도 다 해야죠. 근데 연대와 관련해서 연대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이나 교감을 바탕으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게 연대니까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직 제가 이제 작가로 시프트가 아직 존재 이전이 좀 덜 된 상황이라 이게 좀 되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 좀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식소매상이라는 이 직업 이름은 제가 지은 거긴 한데 약간은 슬픈 사연이 있는 그 표현이죠. 왜 그러냐면 생산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식을 생산하는 게 학자잖아요. 근데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학문을 닦는데 필요한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한문, 라틴어, 영어 또는 뭐 스페인어, 불어 이런 것들인데 우리 원장님은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 20대 때 또 30대 때 그런 걸 할 수 없어서 그런 시기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저는 직업으로 연구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없다면 그러면 누군가 생산한 좋은 정보와 지식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는 거니까 원래 제가 소매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 약간은 저는 이제 제가 이걸 쓰긴 하는데 볼 때마다 약간 슬픈 느낌이 들긴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책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굉장히 제가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요. 정말 청년들에게 특별히 할 만한 권고 같은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럴 때 보면 진짜 원하는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좀 딴지를 걸듯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푸시킨의 시에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이러한 그 식구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원하는 거를 선택할 수 없는 대다수의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푸시킨의 그 시가 예. 진짜 저는 책을 쓰면서도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게 러시아에서는 별로 유명한 시가 아니거든요. 러시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푸시킨의 그 시를 엎조리니까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인터뷰 기사를 봤는데요. 저게 작품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널리 애송되는 시도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애하던 그 무슨 귀족 부인 딸한테 이렇게 앨범에 적어준 문구라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던데요. 근데 저게 제정 러시아 때잖아요. 푸시킨의 시대라는 게. 그 제정 러시아 시대의 사회 상황이라는 거,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우리 조건에서는. 그래서 뭐가 삶이 힘들고 이럴 때는 그 시를 엎조리면 1년은 좀 슬프지만 2년, 3년으로 가면 또 이렇게 좋은 날이 온다고 돼 있잖아요. 예. 예, 근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이나 삶의 양식이나 우리들의 관계가 제정 러시아 때 푸시킨이 봤던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무슨 해법이 있는 건 아닌데 우선 내 자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나이를 불문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 자신을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 빛으로 주변을 좀 더 밝게 만들고 그렇게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한 2시간 정도 정말 쉼 없이 말씀을 듣고 여쭙고 답변을 듣고 그랬는데요. 오늘 자리를 마감하면서 혹시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를 좀 정리하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이런 발랄한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저자 강연을 여러 차례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정치 얘기는 하기가 좀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와서 많은 분들 앞에서 정치, 정당, 국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때로 이제 실패했다,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좀 슬프기도 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은, 특히 남자들은 그런 일이기도 해요. 제가 한참 이제 정치적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제 아내가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싸우는데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시작한 이유가 있었어요. 싸움을 시작한 이유가 뚜렷했는데 막 싸우다 보니까 처음에 싸움이 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고 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기가. 그러니까 그 싸움 자체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원래 싸움을 시작한 이유는 어디 가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의미가 없는 싸움이면 또는 결과가 안 나올 싸움이면 그냥 지는 게 낫다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가 굉장히 위대한 사업이고 힘든 일인데 우리 풍토는 한 번 정치를 시작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정치를 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누가 정치를 그만둔 기분을 물으면 군에 갔다가 제대한 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치를 할 때는 늘 임전태세를 취하고 늘 하여튼 정신적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나를 해칠 사람인가 아닌가를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제 이렇게 사는, 물론 모두가 다 정치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제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나온 것이 좋은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책에서 본 표현인데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저는 그걸 이제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책에는 썼는데 그 더 좋은 표현이 보니까 하루는 작은 인생이다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기쁘면 인생 전체가 기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느냐 이걸 저녁마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나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평범하고 소박한 삶인데 제 생애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게 느껴지고요. 왜 지금까지 50년, 35년 세월 동안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세상의 일과 나의 삶을 잘 구분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런 후회도 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은 역시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자기중심성과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온전해야 되고, 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본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먼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매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